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백신 얘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정부가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난주만 놓고 봐서도 네. 백신이 부족하다,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야권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요. 했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러시아 백신의 도입 가능 필요성까지도 문제가 얘기가 있었고 또 주말 사이에 이런 결정들이 있으면서 국민들은 계속 그 뭐가 사실일까? 백신 11월 달에는 집단 면역 가능할 건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심들 이것이 정말 정치권 비단 그 여야의 이런 공방들이 불안감을 국민들이 끌어안는 그런 모양이 그렇죠. 되었어요. 지금 뭐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마스크 벗고 뭐 공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사실 부러워하는 분들 분명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뭐 뉴질랜드에서는 5만 명 모여서 뭐 공연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집단 면역 언제 달성할 거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정부가 누차 얘기하고 있지만 11월까지 달성하겠다. 근데 그게 이제 그전에는 조금 덜 됐는데 6월까지 1,200만 명, 그다음에 9월까지 3,600만 명 1회 접종하고 11월까지 2회 3,600만 명 접종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백신이 없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비판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지난주에 화이자 2천만 명분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사실은 9,900만 명이면 3,600만 명을 했을 때 집단 면역이 된다 그러면 3배 정도 되는 것이고 인구를 한 5천만 정도 본다 그러면 한 2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래서 이거를 실현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아마 지금 야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그럼 언제 도입돼서 내가 언제 맞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하는데 사실은 저희 집사람도 지난주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요. 개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한테는 다 문자가 갑니다. 저는 아마 그래서 6월 넘어서 7월 정도부터는 하루에 지금 정부 계획에 따라서도 한 150만 명씩 접종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7, 8, 9월 정도 넘어가면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백신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어떤 의견을 좀 갖고 있는지에 대한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잠시 좀 보고 가면요. 뭐 지지층별로 의견이 다소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우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걸 좀 의미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먼저 치고 나왔는데 이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제 백신 도입하자가 과반이 넘었다는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듯한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러시아 백신을 도입하자는 것보다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방금 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면역을 좀 하루빨리라도 한시라도 빨리 달성하자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백신을 좀 빨리 공급을 해서 국민들이 그걸 맞고 좀 안정되게 마스크를 벗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여망이 소망이 담긴 여론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러시아 백신을 도입하는지 어느 백신을 도입하는지 결정은 전문가와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 정책에서 계속 지금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백신도 작년에 도입해야 된다라고 선진국에서 앞다툴 때 우린 괜찮다. K방역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또 아스트라제네카로 선회한 게 다른 파이저나 모더나가 비싸다라는 이유로 또 정부가 또 때를 놓쳤죠. 그래서 지금 수급이 제대로 안 됐다가 이제 갑자기 더 이제 확보하겠다. 기존에 확보했던 것도 또 시기가 늦어지면서 그럼 이번에 확보하는 건 언제 들어올 것인가? 그것도 아직 미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부와 전문가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국민들에게 집단 면역을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러시아 백신 도입하자라고 했다고 해서 또 정부나 아니면 뭐 일부 주장하는 분들처럼 이걸 기반으로 러시아 백신 빨리 도입하자 이렇게 결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이자 백신 추가로 이제 확보했다라는 소식.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정치화 해갖고 국민들 불안감 부추기지 말라라는 이런 당부를 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백신 정치화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데 안 그래도 윤호중 원내대변인까지도 뭐 야당과 일부 언론이 백신을 정치화하고 정쟁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지점에서 정쟁화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백신을 수급을 갖다 하지 못했거든요. K방역도 근데 이미 이제 구멍이 난 걸로 드러나고 있고요. 백신도 못 맞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또 아스트라제네카 맞을 때 초반에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첫 번째로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호 구경꾼이라는 그런 비아냥 섞인 국민들의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야당이 지금 정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윤호중 오히려 원내대표가 비판을 받아야 되고, 야당 입장에서는 빨리 정확하게 언제 얼마만큼이 백신이 들어와서 국민이 언제 1차, 2차 접종을 맞게 되는지, 그리고 만에 하나 뭐 기저질환이 있든지 아니면 백신의 문제든지로 인해서 불행한 상황이 생기면 국가가 얼마만큼의 거기에 대해 책임감을 보이는지, 그 점을 야당에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해서는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모니터링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정쟁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민주당이 답을 해주면 야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야당이 윤호중 원내대표처럼 백신 정쟁화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솔직하게 밝히면 됩니다. 언제 얼마만큼 들어와서 그래서 국민의 어느 단계로 나아갈지. 그리고 만약에 11월에 집단 면역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어떤 식으로 시기적으로 계획이 되는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솔직하게 밝히면 되는데, 정부와 여당의 그 솔직함이 지금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아마 야당이 백신 관련해서 굉장히 저는 아마 불안감을 많이 부추기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백신이 완벽한 백신은 없거든요.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도 혈전 문제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던데 혈전이 나오면서 이제 모더나 화이 쪽으로 몰리는 경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러시아 백신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사실 백신에 대해서는 완벽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 자체가 그렇고 이게 한 1, 2년 만에 만든 백신이거든요. 그전에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뭐 기준도 계속 바뀌고 있죠. 35세 이하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처음엔 60세 이상 안 된다 그러다가 30세 이하 안 된다 그러고,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 따라가는 입장이거든요. 우리나라 자체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문제가 나오면서 이 백신을 맞겠다는 동의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 말은 예전에 보면 내가 기다렸다가 더 좋은 백신 나오면 맞겠다. 근데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백신 도입되는 걸 어찌 보면 순차적으로 돼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걸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인위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죠. 제 주변에도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계에 있는 분들도 먼저 이제 이걸 맞게 돼 있는데, 내가 몇 달 기다렸다가 화이자 맞으면 어차피 의료나 이런 분들은 먼저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뭐 백신 언제 넣을지 아니면 이거 뭐 불안하다든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건 저는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히 열풍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주 한 발언이 정치권을 큰 반발을 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권의 반응도 묘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정치권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투기판이 되지 않으려면 이거를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정화시켜 주는 것이 맞지. 다른 나라는 다 과거에 투기로 했다가 제도를 만들어서 자꾸 정착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도 뭐냐면 그러한 투명화된 노력을 만들어야 이 시장이 형성되고 우리가 2030이 보호받을 거다. 암호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정책은 고사하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조차 입장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도 없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논리에 열풍처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 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코인과 관련해서 2030 세대의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고 있는데, 들으신 것처럼 이강재 의원의 경우는 아예 제도화를 주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말을 잘못했다고 봐요. 금융위원회라는 게 물론 뭐 기존 제도권, 뭐 은행, 뭐 증권사를 대변하고는 있긴 하지만 이 코인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하루 거래 금액이 20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넘어섰어요. 개인적으로 따지면. 그 중에 대부분이 20대, 30대들이고요.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하루에 20조나 거래되는 거를 없애버려야 된다, 뭐 폐지해야 된다, 필요 없다 이래버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 사실 이런 발언 하나가요, 굉장히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만약에 가격이 폭락했으면 이게 본인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렇게 금융위원장이라는 분이 이걸 폐지해야 된다 이러면 그럼 당신이 내 투자한 거 손해배상 해줄 거냐, 이런 네. 얘기가 당장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기존 금융권에 있는 분의 어쨌든 시각은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같아요. 제도권 밖에 있고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사실은 어떻게 이거를 좀 피해를 줄이고 아니면 이거를 뭐 보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도권에 끌어들일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거고 폐지해야 된다. 그러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너무 커졌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래서 윤석열 금융위원장이 뭐 사과하든지 아니면 발언을 조금 수정하든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2030의 코인 민심을 걱정하는 네. 그런 모양새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인지 가상화폐 TF까지 만들어서 이제 또 대응하겠다라고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또다시 이게 정치화, 정쟁화 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 정책이 뭐 특정 세대를 목표로 해서 내지는 뭐 특정 뭐 다른 시장을 목표로 해서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건 처음 이제 만들어진 이제 제도화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투자를 하고 그런 이익을 취한 사람들은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네. 이제 제도화를 하는데 정말 제대로 차근차근히 말씀하신 대로 정쟁화 없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열풍이면 또 어느 정도는 또 수용할 수 있는 비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이제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젊은 세대들이 영끌까지 해서 또 예. 요즘에는 파이어족이라고 나오는 20, 30대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 예. 세계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 특정 어떤 외국 기업가 같은 경우는 이걸로 뭐 지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문제인데 이제 근데 다만 이제 2030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들보다는 사실은 2030이 주로 하고 다른 세대들이 못하는 거는 저도 아까 이제 뭐 현대변인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공부해서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투자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도화를 할 때 좀 전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는 이게 어떤 로직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홍보, 교육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너무나 표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객관적이고 이런 시장의 입장에서 좀 차분하게 대응을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저희 전당대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이제 뭐 사실상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하나둘 출사표를 내는 분위기고요. 근데 이번에는 어느 지역 출신이냐 또 뭐 몇 선 의원이냐 뭐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저희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고 전당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제가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전국 정당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전국 정당화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국민들의 민심을 여론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마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에 작년에 있었던 총선에서 크게 참패를 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많이 현역 의원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또는 풍향계라고 하는 수도권에서는 많이 낙선을 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수도권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좀 어려웠던 지역의 민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에 그런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분들이 또 당직을 차지하거나 원내대표 선거에서 선전을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국민의힘이 정말 책임감 있는 제1야당으로서의 예. 자리매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권 주자들이나 아니면 원내대표 선거에 나온 분들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쟁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수도권 민심을 반영하는 거. 그다음에 전국에 당선되지 못한 지역에서도 그 여론을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이번 선거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요. 민주당 당권 레이스도 잠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명의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5월 2일이면 그 당권의 네네. 주인공이 이제 공개가 될 텐데
대중적인 관심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끌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네. 세 후보 간의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네, 소식들이 맞습니다. 네. 들고 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느 쪽에 좀 포인트를 두고 보고 그게 이제 가장 고민인데요.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 당원 비율이 90% 정도 돼요. 일반 당원 비율이 일반 여론조사 반영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인들의 참여도는 10%밖에 안 되니까 큰 관심을 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당원과 일반 민심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보고요. 아마 지금 구도는 아마 이제 송영길 때 뭐 우건식 홍영표 이런 구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송영길 후보가 아무래도 이제 세 번째 나왔고 그러다 호남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일반 여론에 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당내 민심은 또 약간 좀 다른다는 얘기도 있어요. 당 계속 여론조사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저도 계속 봤는데 보면은 뭐 당내 여론조사 수치까지는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반 민심에서 보는 것과 당심에서 보는 건 좀 다를 수도 있고 아마 또 관심을 못 끄는 게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제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4선 5선이고 어찌 보면 이제 386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 우리 당도 만약에 지금 뭐 야당처럼 뭐 김웅처럼 차라리 초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네. 좀 나왔으면 아마 이게 좀 관심을 끌 텐데 뭐 다 매일 보던 분들이고 이러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선출되는 당대표의 가장 큰 임무는 대선 관리거든요. 예. 대선 후보 선출이 이제 9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쨌든 룰이라든지 아니면 시기라든지 아니면 결국은 아마 대선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예전 같으면 선거인단 모집해서 했는데 뭐 당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여론을 어떻게 반영할지 시기는 어떻게 할지 아니면 어디를 먼저 할지 이런 게 다 치열하거든요. 굉장히. 예, 예. 그런 거를 아마 각 주자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해서 원만하게 대선 경선을 치러내는 것. 제가 보기에 그게 가장 아마 제일 중요한 임무가 될 것 같고 거기에 아마 좀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지금 아마 그게 쟁점은 안 되고 있어요. 쟁점은 안 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중에 좀 초선의 김웅 의원 이야기가 나와서요. 이 초선 의원의 등장이 어떤 뭐 새로운 바람이라던가 변수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전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용 의원 이외에도 사실은 초선 의원들 중에서 당대표를 목표로 하는 파트와 그다음에 최고위원 중심으로 한 전당대회에 다 출마할 계획들이 있는 분들이 여러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네. 이제 출마 선언까지는 안 하고 있지만요. 뭐 선수가 높다고 해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부터 시작된 지금 지난 6, 7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많은 비판이나 걱정들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다른 단계로 도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금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다선 의원님들 중심에서 개혁적일 수도 있고요. 쇄신을 할 수도 있지만 초선 의원이 과감하게 뛰어들면서 사실은 초선 의원이 강점이 가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네트워크나 인맥과 조금 더 관계가 적다는 또 강점이 있죠. 그래서 당을 정말 다시 한번 정비하는 쇄신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김웅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초선 의원의 그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많은 당원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여론에서 국민들이 저도 지역 가서 듣는 이야기들인데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분의 능력과 역량은 또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이 달라졌다라는 걸 무엇으로 느끼느냐. 새로운 인물이 얼마나 전면에 나서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초선들 또는 재선들의 도약이 앞으로 국민의힘이 대선 지방선거 향후 제1야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굉장히 중요한 그 판단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정치권의 또 한 가지 큰 관심을 불러왔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탄핵과 사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탄핵과 사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과연 윤석열 총장을 보수야권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지 어떤 뭐 본인이 가장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평가들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두 분께 이제 짤막하게 그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못 들어갈 이유,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이유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막 얘기 나왔을 때는 이제 돈 없어서 못 할 거다 이랬거든요. 네. 뭐 돈이 한 달에 뭐 몇천씩 든다. 옛날에 뭐 반기문 총장도 그랬다.
이 얘기는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들어가면 돈 때문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도로 지금 뭐 한국당 도로 영남당으로 가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뭐 탄핵도 잘못됐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물론 탄핵은 국민이 하고 국회가 의결을 했습니다만 수사를 했잖아요. 직접 수사를 했던 실무자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들어갈 수 있겠나? 내가 들어가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당장 반대할 텐데 지금은 지지율 좋으니까 나를 이렇게 옹립하지만 내가 지지율 좀만 떨어지면 당장 내쫓겠네.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책임론을 물을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략적으로 보면 미스죠.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계속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영남 지금 말씀 안 하시지만 만약에 김기현 원내대표 되고 주영 만약에 당대표 되면 영남당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럴 분위기도 좀 보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저기 들어가서 과연 할 수 있겠나. 근데 그거를 가져올 만한 동인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이것도 안 되고 있고 예. 저는 그래서 사실은 야당 전당대회도 제가 보기에 여당만큼 흥미 못 끌 거예요. 왜냐하면 강력한 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굴 지지하겠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과 누가 사진이라도 찍었으면 아마 인기를 끌 텐데 지금 어찌 보면 아이고 이러다가 다시 또 비대위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어차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뭐 그때까지 임시 당대표인데 과연 이게 오래 갈까? 이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 뭐 상황은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탄핵의 문제, 사면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국민의힘에 들어오든 안 오든 만약 정치를 하실 거면 그다음에 대선에 나갈 거면 본인 스스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할 건데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이제 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주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본인이 국민들에게 소명하고 그걸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실 정치를 안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탄핵 관련돼서 나왔던 문제들은 사실 굉장히 소수 의견입니다. 국민의힘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 없고요. 하지만 사면 문제는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이슈가 되고 사실 대선 때도 분명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정치를 할 거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다. 민주당 후보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오느냐 아니냐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약간 빠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문재인 정부의 이 폭주를 제대로 방어해줄, 지지해줄, 막아줄 사람 후보로 윤석열 전 총장을 기대를 했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든지 준비하는 것들을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하는데 너무 뭐랄까요? 비밀에 갇혀져 있다고 할까요? 막안에 갇혀져 있어 신비주의로 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그런 신비로운 주자를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중치를 할 것이라 한다면 대선이 아니라 정치라도 할 것이라 한다면 조만간에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짧게 법사위원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이제 목요일 본회의에서 새 법사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석수를 본다면 충분히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여야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짧게 좀 대답 부탁드립니다. 이 법사위원장 얘기는 뭐 국회에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여서 저도 매일 똑같은 얘기 하는데요. 사실은 법사위의 권한을 줄이는 게 오히려 더 우선이라고 봐요. 법사위가 지금처럼 막강한 권한, 상원 역할을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자구 문구만 고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거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는 아마 여야 합의로 좀 권한을 줄이자.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 네. 아마 여야 간의 합의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현주 의원께서도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심을 받들겠다, 정말 엄중히 받들겠다라고 해서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법사위원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청래 의원이든 누구든 국민의 뜻에 민심에 가장 잘 반영한 위원장을 세우는 걸 첫 걸음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그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민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